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저희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엄선해서 아이템을 정리해 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뉴스들만 픽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오늘도 이진한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보죠.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했다. 두 군데에 대노했죠. 하나는 교육부, 하나는 통일부. 네. 이분은 정말 속전속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를 내고 나면 갑자기 뭔가 샥샥 바뀌네요. 네, 빠르게 네.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 과거 대북 강경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영우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것을 공개했는데요.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통일부가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고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모든 주민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좀 걱정했던 게 김영호 장관 후보자, 이 사람이 뭐 뉴라이트 계열 교수다라는 거 다 알려져 있고 되게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했고 네. 김정은은 뭐 타도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어서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남하고 북이 좀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같이 잘해보자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국방부 쪽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을 필두로 해서 지금 통일부가 너무 미온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통일부 노조가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죠. 통일부 네. 노조가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이 월북했다고 주장되는 뭐 이제는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 견해를 달랬다. 이것 때문에 성명이 한 날 나간 게 있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그때부터 통일부를 좀 갈아엎어야 되겠다 생각했다던데 그런 얘기 알아요?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장차관이 동시에 외부 인사로 임명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부 출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제 김 후보자 지명하고 나서 이제 차관에는 문승현 태국 대사를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장차관을 동시에 임명한 거는 처음이고 또 이와 함께 달라진 대북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통일부가 전임 정부에서 남북 대화, 교류, 협력에 집중했지만 윤 정부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 압박의 무게를 좀 실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지명된 후보자도 세게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구구 인사를 이런 식으로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구시대적 냉전주의, 적대적 대북관 네. 이게 좀 심화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후보자의 이제 또 발언도 또 화제가 됐는데요. 네. 지난달 30일에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에 기자들을 만나서 통일부 역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고 대북 통일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야당 후보들은 극우 인사를 규정하고 이제 좀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관 후보자의 구시대적 냉전주의와 적대적 대북 간에 매몰된 사람이 지명됐다. 극우 정권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봅시다. 별로 기대는 안 되지만 보는 게 봐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 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이 거절됐어요? 네, 방북이 거절됐습니다. 북한 소식을 연이어 전달하게 됐는데요. 이제 북한이 이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쪽에서 정몽원 회장 20주기로 맞춰서 추진하는 방북 계획에 대해 거부 인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북한 외무성이 남한의 어떠한 인사도 방문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남한의 인사의 방문 추진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반응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서 이제 좀 이례적인 평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원 회장 20주기에 맞춰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니네 오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지난 1일 날 현 회장 쪽에서 지난달 27일에 방북을 위해서 북측과 접촉하려고 했다면서 통일부의 대북 접촉 신고를 제출한 사실이 보도됐는데요. 그리고 하루 만에 북한 공식 매체인 조선 중앙통신에서 우리는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도 의향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지구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우리 국가의
북극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대통령이나 통일부도 지금 세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북한도 지금 세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런 내용을 조평통? 네, 조평통이라고 네, 조국 아태평화회의 이런 데서 뭐 했다는 것 같은데 여기가 뭔가 저렇게 발표하는 곳에 따라서 의미가 있나 보죠? 네, 원래는 이제 북한은 이런 이제 남북의 이야기는 조평통이나 아태위라고 해서 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입장이나 외교를 담당하는 이제 외무성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외무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남북 관계를 적용했던 특수 관계 대신에 이제 한국을 외국처럼 대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한은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곳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하는 건 결국 남한과 북한은 한 조국이다. 같이 평화롭게 통일해보자 뭐 이런 얘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아예 그런 데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외교부처에서 담화를 발표한 걸 보면 그냥 우리도 이제 남남으로 생각하겠다. 니네랑 같이 안 해보겠다. 이런 뜻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4월에 이제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남북 통신 연락선을 모두 차단했고요. 남북 이제 당국과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형색이 계속해서 될 것으로 좀 보여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현 회장 남북 정상이 열리는 대화 국면에는 정 회장 15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 20주기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군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통일부에서 이제 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북한이 순수 추모 행사를 위한 목적의 방문에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현재 현대 아산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은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북한 발표 내용을 고려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일단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현정원의 방북을 거부하면서 남조선의 어떠한 인사도 입국을 불허하겠다. 입경이 아닌 입국으로 말하는군요. 인사의 입국도 불안하겠다, 불허한다 이러면서 대통령, 즉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적절해지는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혜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엄선해서 저희가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희룡 장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무슨 일입니까?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031년 개통 예정인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란 의혹이 제기되자 이래서 늘공과 어공이 차이가 있구나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노선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국토부 담당 공무원과 양평군 직원 간의 실무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애둘러 밝힌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원래는 그 두물머리 네. 그쪽에 있다가 이상하게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 근처로 네. 500m 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근처로 갑자기 바뀌게 됐잖아요. 이러면서 수백억의 예산이 더 소요되게 되고 복잡스럽게 됐는데 이렇게 노선 변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이거는 어공이 아니라 늘공이 한 일이다. 이렇게 네. 밝혔다는 거죠? 네, 뭐 일단 어공과 늘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의 준말로 외부에서 어쩌다 공무원? 네, 네. 어쩌다 공무원이요. 네, 외부에서 활동하다가 정부적 판단에 따라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요. 늘공은 그 시험을 쳐서 통과한 공무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원 장관은 3일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노선 변경을 진행한 건데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서 나에게 보고가 왔다면서 보고를 받자마자 이래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식으로 해서 말해서 원점 검토를 지시하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원래 맨날 일하던 그 공무원들 탓이다. 네. 우리가 정무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노선 변경이 된 게 아니다. 네. 야, 장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해도 되는 겁니까?
네. 네, 계속해 주세요. 네,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공무원에 대한 이제 뭐 인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장관은 이제 원점 검토 지시에 대해서 도로국은 억울하다고 했다면서 담당 직원은 양평군과 절차 등이 이미 진행이 됐고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더라도 그곳은 진출입로가 없는 조인트 교차로라고 그것이 들어서는 것은 주변 땅 주인들이 더 기피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이래서 정무직 장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자리가 또 변경된 곳이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이 대부분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도 6호선 교통량 분산에 의해 추진된 해당 고속도로는 경남 하남시 가밀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 구간을 잇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 건설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 첫 계획 단계부터 2019년도 국토부의 광역교통 2030까지 양평 두물머리 근처의 양서면을 종점으로 상정했는데 2021년에 이미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가 다 통과된 상태라서 사실상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논란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이 원장관의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세요. 원장관의 말 여러 번 한번 들어보세요. 양평군과의 절차 등이 이미 진행이 됐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더라도 그곳은 진출입로가 없는 조인트 교차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신경 쓸 거 없다. 우리가 일을 잘했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네. 왜 다시 원점구에서 검토를 합니까? 2달 만에 갑자기 변경된 것이 이상하다라는 이제 야당의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부터인데요. 아니 의혹이 제기가 네. 됐으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거기 뭐 조인트 교체로고 저 땅값하고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것만 얘기해 주면 되지. 이렇게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예탁까지 하고 이것저것 다 해놓은 것을 다시 원점 검토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게다가 왜 모든 걸 또 늘공 탓으로 돌려요? 자기가 어공이라고? 이러다 혼나겠네. 네. 너무 이제 네. 네, 좀 이상한 판단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본다라는 내용인데요. 봐봐 기자님도 설명이 네. 안 되잖아요. 지금. 저도 이 네. 부분이 좀 어색하다고 이해가 안 생각하기 되죠?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해보시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원장관 스스로가 정무적 판단을 내려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예.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노선은 이제 기존 노선보다 2.2km가 더 늘어나고 사업비가 1,000억 원 가량이 증액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1,000억 원이나요? 네, 이야.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이 네. 있는 곳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김 여사와 김 여사의 형제 자매가 보유한 강산면 일대의 토지는 63mm 제곱으로 약 7,000평 정도고요. 축구장으로 치면 한 3개 넓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원장관은 이걸 가지고 이제 야당의 프레임 작업이라고 이제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노선이 변경되면서 1,000억 원 가량이 사업비가 더 들어가게 되었고 2.2km 노선이 늘어나게 되었고 김 여사 일가는 강상면에 22,663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인트 교차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인트 교차로에 불과하다면 원점 재검토라는 것이 더욱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원장관의 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관은 야당의 프레임이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 정권의 실세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이 소유한 근처의 땅을 사십시오. 예전에 그 재벌집에 그 같이 오랫동안 근무하시던 뭐 직원이라든가 비서라든가 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내가 여기다 투자하는 것은 우리 회장님이 투자하는 걸 보고 같이 땅 사러 다닐 때 같이 쫓아다니면서 나도 짜투리 땅 조금씩 사서 된 거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기억나요? 그걸 잘 몰라요? 나만 아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옆에서 투자 잘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투자하는 게 돈 버는 방법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 자체가 바뀌어버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한번 해놓고 나면 나중에 다시 돌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십시일반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땅을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들 쫓아다니면서 어디에 이 사람들이 땅을 사놨나. 예컨대 김기현 당대표도 보세요.
그 근처에 따라서 하나 샀었어봐요. 얼마나 돈이 많아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한번 좀 한심한 말이긴 하지만 말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 얘기해 주시죠. 네, 그다음에 북일 관계가 이제 좀 더 가까워졌다라는 소식인데요. 동아일보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중국의 실무진이 최근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실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7일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자 북한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실무 회동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하고 일본이 앞으로 짝짝꿍 잘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북한하고 미국도 그런 관계 개선을 좀 취하는 것처럼 하더니 중국하고 관련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 정부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계속해서 또 미국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이 보도에서는 북일 양측이 이번 실무회동에서 납치자 문제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해 견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북한 외무성이 일본 연구원의 리병덕 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납치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의 아량과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해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됐다며 일본이 실현 불가능한 문제를 전면 내세우는 것은 전제 조건 없는 일조 순회 회담을 희망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하는 일본 당국자의 입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북한하고 일본, 북한하고 미국, 중국하고 미국, 중국하고 일본 이렇게 다 얘기되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저희 이제 외교가 조금 문제. 네. 우리 아침부터 않나. 또 이렇게 스팀 올라온 얘기를 하면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댓글 잠깐만 말씀드리면 배동호님께서 아까 그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얘기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남양평 진출입로가 바로 옆이고 양평 진출입로도 근처이며 더구나 근처에 휴게소가 지정이 됐답니다. 영동 고속도로와 교차점에서 양평까지 휴게소가 없다네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조인트 교차로 문제가 아니라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골라드리는 뉴스픽 시간이죠. 뉴스마트 이진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또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군요. 네. 네. 어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어제 오후 일본 정부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함께 IAEA 안전성 검토를 요청해온 지 2년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방류 계획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안전성 검토가 주요 내용입니다. 일단 뭐 괜찮다 이건데 네. 솔직히 말하면은 좀 그래? 괜찮아? 이렇게 느낌이 드는 발표이긴 했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일일 브리핑을 매일 하고 있는데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한 후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하기만 하면 뭐예요? 방문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일단 뭐 확인을 해보고 그 관련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여야 반응은 너무나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사회 검증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곧바로 괜찮을 것이다라면서 이제 그 겸허하게 수용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예견했던 일본 맞춤형 발표라면서 오늘부터 이제 비상의원 총회 등을 모집해서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그 IAEA의 종합보고서 내용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IAEA에서는 현재의 후쿠시마 바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네요. 이 후쿠시마 바다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죠. 오염수 방출이 방사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의 일본 바다는 오염수가 방출되더라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도쿄전력의 얘기를 승인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지금의 후쿠시마 바다가 안전한 건 물론이고 추가로 오염수를 방출해도 문제가 안 된다. 다만
한국이 종합 보고서에 동의하는 것은 후쿠시마 바다가 방사능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이 IAEA의 판단을 한국이 수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문제는 한국 정부가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무기한 수입 금지 뭐 이런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제가 바로 겁니다.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네. 지금 일본도 뭐 안전하다 그러고 IAEA도 안전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네 맘 아니에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거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이고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분석하겠다고 밝혔고요. 한 149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을 좀 오늘부터 할 예정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국제사회 의견으로는 어제 바로 이제 나오자마자 노무라 데스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유럽연합에게 이제 2011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난 후에 EU가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요청이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외교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서 IAEA 보고서는 해양 방출을 위한 통행증이 될 수 없다며 IAEA 보고서는 평가 작업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모든 전문가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이제 전하면서 이런 성급한 보고서 발표는 좀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지?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네.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IAEA 보고서 발표가 사실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썩 믿음직스럽지는 않다는 건데 네. 김영희 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바다에 안 뿌리는 것보다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안 뿌리면 되는데 네. 왜 이런 거 하냐 이런 얘기겠죠. 자, IAEA 종합보고서는 약간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정당한 건지에 대한 국제 원칙을 충족했는지 이게 조금 확인이 안 됐다. 그 다음에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자료들의 소스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다. 또 이것이 장기 축적되었을 경우에 수산물과 농산물, 축산물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된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에 떠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하면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겨냥해서 한 말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기대를 한다면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올바른 국가 간과 헌법 간을 바탕으로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브리핑으로 이제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민주노총이 지난달 28일부터 계속해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통령 얘기를 매일매일 듣다 보면은요. 매일매일 우리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네. 맨날 니네 협박하지 말아라. 우리 굴복하지 않겠다. 협박하지 마라. 굴복하지 않겠다. 니네 그러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 얘기밖에 사실은 없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얘기는 난 니네랑 싸울래. 니네가 잘못하고 있어. 니네 왜 이렇게 극악스럽니? 왜 이렇게 포악하니? 우리는 협박에 굴하지 않겠어. 니네가 한 건 협박이야. 이런 말밖에 없어요. 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이거 이제 여기서 근데 윤 대통령이 말한 그 민주노총이 총파업 기간인 7월 4일, 7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청계남로와 파이낸스 센터 앞 인도 및 하위 2개 차로에서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촛불 문화제를 열겠다고 이제 남대문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요. 예. 이제 남대문 경찰서는 퇴근 시간에 해당 도로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주요 도로가 차량 소통에 막대한 장애를 발생시켜 서울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명백하다면서 이제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는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에 5개 집회를 허용하더라도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안 그래도 이거 좀 그랬어요. 오후 8시까지, 5시부터 8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쨌든 행정법원에서는 민노총이
퇴근 시간 이후에 우회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뭐 여당에서 우려하는 그런 종류의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100% 확실한 건 없지 않느냐. 네. 결과적으로는 헌법상 기본권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인기 투표도 진행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대통령실이 이런 상황과 함께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국민토론 홈페이지에 이제 그 설문을 올렸는데요. 네. 집회 시위 제재 요건 강화 방안에 대한 찬성률이 71%로 마감됐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집회 시위 및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좋아요. 박현우님께서 파업만 하면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 법도 모르는 정부 너무합니다. 이러셨고요. 대동세상님께서도 맨날 왜 그렇게 국민들의 겁박만 하시는지요. 민생을 챙겨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민노총 도와 커피도 주고 빵도 갖다 줍시다. 지금은 전쟁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계속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뭐 더 얘기될 게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 찬성이 뭐 71% 정도 됐었고, 이제 비추천 이제 그런 집회 시위 요건 제재 강화를 비추천하는 인원은 53,288건으로 29.1%로 최종 집계됐는데요. 직전 안건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의 총 투표율이 총 투표수가 58,251건으로 기록했던 거에 비하면 3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래서 이제 대통령실은 13만 건에 달하는 국민 의견을 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법 개정 사항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내부 보고를 하고요. 다음 주에 아마 이르면 좀 공식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집시법 관련 혹은 집회 시위 제재와 관련해서 강화하겠다, 너네들을 조금 통제하겠다,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안을 내세웠는데 그 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냐 이제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 잘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집회 시위 제재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이 71%라는 겁니까? 네, 투표한 사람 수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12만 건 정도가 되고 거의 13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 이게 옳다, 이런 쪽으로 또 명분을 쌓아주는 게 되는군요. 네. 아마 그런 걸 노렸겠죠? 우린 이런 거 한지도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뉴스들만 저희가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어저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의결해버렸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대통령실 권고 3주 만에 KBS와 EBS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총 인원 5명이 진행되었어야 됐는데요.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제적위원 3명이서만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여당 측 2명은 개정안에 찬성했고 야당 측 1명은 반대 뜻으로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 대행은 KBS의 방만 경영과 불공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이상인 위원은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며 곧바로 제도를 시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이게 방통위 위원 자체가 5명이고 그중에서 3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뭐든지 의결이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2명이 공석이란 말이죠. 그러면 3명이 다 참석을 해줘야 되는 건데 3명이 참석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절차하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3명 중에 지금 김현 의원이 이 시행령 의결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으로 단식 투쟁하면서 거기 지금 참석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근데 2명만 가지고 이거를 의결을 한 거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KBS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네, 이게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그 뒤에 개정안은 앞으로 이제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제가 절차를 거쳐서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지만 개정안의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TV가 없는 가정에서는 좀 불만을 내세우면서 좀 이제 수신료 해지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입니다.
TV가 없는 가정에서는 TV가 없다는 걸 소명해가지고 그냥 안 내면 되는 건데 뭐가 불만일까요?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급하게 의결했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한전하고 그 KBS하고가 약정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대신 이걸 징수해서 나눠주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의결이 돼서 국회에 거치고 뭐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당장 절차 자체를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한전하고 이 KBS 간의 그런 관계가 정리가 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입법 예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반대할 게 뻔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난 이거는 정말 문제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예. 김 직무대행이 이같이 이제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7월 말이나 늦으면 8월 초쯤 2차 개각에 돌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관 전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될 것이라는 것이 유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 또 정당성, 명분,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설득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 그런 것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수장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부적격이라고 얘기되는 사람에 꼭 굳이 앉혀가지고 하겠다는 게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다. 누가 국민에게 어떤 국민이 무슨 명령을 내렸길래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가 국민 명령을 거부하는 건지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말씀을 이어가면요. 이제 민주당도 2011년에 전기요금 통합 징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해 분리징수를 하기로 한 바가 있었고, 네. 그러면서 정권이 뒤바뀌자 민노총과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체제를 영구히 하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분리징수를 억지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명령을 거부하는 것 자체로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민주당이 2011년도에 지금 여당 말대로 분리징수를 하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2023년도까지 분리징수가 안 됐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듣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내지는 그게 안 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현재 여당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딱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 KBS 논조 마음에 안 들어, KBS 패널들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참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의견이 있나요? 없나요? 곤란해서 안 네. 물어봐야 되겠네.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효재 직무대행이 지금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 안건도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또 두 번째 어제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IAEA 결과가 이제 최종 보고서가 이제 전날에 4일에 나왔었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어제 이제 하루 만에 밝혔습니다. 정부가 어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인 IAEA에서 내린 결론을 존중한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그 전부터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다라고 이제 말을 전했는데요. 네. 다만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한 과학 기술적 평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보고서 양이 많아서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저희 자체 분석 작업도 마무리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게 훨씬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AEA 최종 보고서 내용대로 봐라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어쨌든 양이 많으니까 조금 더 분석해서 알려주겠다. 최종 보고서 관련해서 분석 작업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라. 이거죠, 요점은.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본은 이제 날개를 달았습니다. 네. 네.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일본 정부가 오는 8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방향으로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일본 현지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니혼자이 신문은 니온 게이자이 신문. 니혼 게이자이 신문. 네, 죄송합니다. 네, 국제 원자력 기구부터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승인 도장을 받은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초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올해 여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한 일본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 공개를 방류 전 거쳐야 할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여겨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인근 어민들과 주변국의 반대 여론을 좀 살피면서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뭐 일본은 지금 여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사활을 건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방류를 하겠죠. 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뭐 민주당이라든가 반대하는 시민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법으로 방류를 막겠다라고 했는데요.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오염수 방류를 하게 되면 20년, 30년간 수백만 톤의 그 오염수가 방류가? 나올 텐데, 네. 방류가 될 텐데 국민들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입법부나 국회 정치권에 있을 이유는 없지 않냐라면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국민들의 잘못하면 이제 몸에 해로울 수 있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입법을 추진해 가면서 시간과 그리고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들을 이제 좀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가 IAEA 보고서 문제는 들으면 들을수록 좀 심기가 불편해지네요. 네, 이진아 기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IAEA 보고서 문제는 또 저희가 내일 대담한 대담 시간에 좀 심층 분석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진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원희룡 장관 늘공 탓하면서 백지화 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모순이다. 말이 네. 되냐? 이 모순적 행동이 또 나오는군요.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였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격 수위를 높이자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이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진성 경기 양평군수는 원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표 후에 곧바로 반발했는데요.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사업 전면을 중단 철회해 양평 국민이 계속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양평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예타도 하고 뭐도 하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네. 이걸 다 전면 백지화 시킨다고요? 네. 왜요? 김건희 여사 집 앞으로 종점이 바뀐 것이 특혜라고 한다니 나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전부 다 없던 걸로 합시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어제 이것 때문에 좀 놀라서 이제 기자회견했을 때 기자들이 같은 질문을 한 7번씩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장관이 김 여사 측에서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민주당이 이제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한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라면서 이제 공무원들 골탕 먹이지 말고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직격했습니다. 전진선 경기 양평군수 엄청 화났어요. 네. 그동안에 수도권 끄트머리에서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식수 공급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받고 오로지 그냥 이 고속도로 하나 뚫리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네. 전면 백지화가 뭐냐 도대체. 여기에 왜 그 쓸데기 없이 어떤 여사님의 집이 그 근처에 혹은 그 여사님의 땅이 그렇게 그냥 잔뜩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갑자기 물거품이 돼야 되느냐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네. 서울과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내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왔는데 양평 군수로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안타깝다. 원래는 사업 노선 확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을 때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네, 이제 가짜 뉴스로 판단해서 논란에 응하지 않았다고 이제 어제 전 군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정 정당의 일방적 주장을 휩싸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것이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어쨌든 한 6, 7년 정도 준비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정책을 좀 정책을 결정하는 마음대로 하면 거에 안 대해서 되죠. 예. 네, 그래서 좀 이제 야당에서도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야당은 이제 강상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김 여사 일가 이제 특혜 주기 위한 노선 변경을 추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정부 사업 전면 백지화 결정에 이제 국책 사업이 이렇게 장난인가라고 이제 맞섰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주무장관이란 사람이 의혹 제기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니 정말 황당무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말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국민의힘과 당협회의를 마친 다음에 당정 협의회 마친 다음에 김 여사 측이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민주당이 이런 선동을 계속해서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걸 갖다가 그리고 숫자도 더 많은 제1 야당에 대해서 네. 날파리 선동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니네가 이렇게 우리한테 시끄럽게 구니까 한번 엿먹어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원인을 제거한다 이런 명목으로 그냥 전면 백지화를 검토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에는 국력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에요, 뭐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딱히 이제 뭐 입장을 크게 밝힌 건 없었고요. 야당에서는 이제 비판을 아무래도 계속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지난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까지 국토부와 양평군이 노선 변경을 논의했다. 원래는 2021년도에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었고 다 괜찮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5월 달에 취임하고 그때로부터 2달 만에 네. 갑작스럽게 국토부와 양평군이 노선 변경을 논의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종점 자체를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더라. 네. 그 과정에 어떠한 의사결정이 있었고 왜 그렇게 했어야 하는지 설명은 없더라 별로. 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노컷 뉴스에서도 또 이제 단독으로 나왔는데요. 김건희 라인이 강행이 된 게 올해 초부터 되게 빠르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또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이 의혹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국정농단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대체가 언제 이런 걸 정신 차릴지 모르겠네요. 예? 진짜 우리가 나서서 뭔가 좀 해야 될까 봐요. 우리 둘이라도 해볼까요? 자, MB 시즌2. 야, 유인촌 또 드디어 다시 돌아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대통령 문화특보에 임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굵직한 사건 때마다 대통령 곁을 지킨 이른바 MB맨으로 불리는데요. 어제 민주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된 이재호 전 의원까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정치 일선의 속속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문화체육특보는 이번에 신설된 장관급 자리이고요. 유특보는 앞으로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아마 맡게 될 것인데요. 이로써 대통령 특보는 이동관 대외 협력특보와 함께 두 자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니, 이 자리는 장관급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장관급으로 이제 두 명이 이제 됐는데요. 유인촌 장관, 전 장관은 기자들이 뭘 곤란한 걸 물어보니까 욕설을 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알아요? 네, 과거에 네, 찍지 말라고 이제 욕을 했던 찍지 것들이 말라고 XX야 막 이랬었죠. 네. 아직도 그랬는데. 그 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이제 일단 대통령 관계자는 이제 인선 배경에 대해서 문화사업 관련 조언을 받을 만하다고 판단했고 배우 출신의 행정 경험도 있어서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친이명박계 좌장으로 뽑히는 이재호 전 의원도 전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이재호 이제 의원이 이제 돌아오면서 또 이제 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 정부에도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과 해석을 내놨기도 했습니다. 야, MB맨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보수 중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라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분열되는 겁니까 보수도? 글쎄요, 잘 모르겠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유인촌은
유인촌 특보 내정자인가요? 유인촌은 네. 이동관 씨하고 합이 아주 잘 맞을 거라는 거. 이게 세간의 평이라는 겁니다. 네, 두 분이 같이 이제 그 두 특보가 예전에 이명박 정부 전 대통령 시절 장관도 같이 그때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이동관 특보는 이제 홍보수석을 역임했고 이제 그 유인촌 전 장관은 이제 문체부 장관을 하면서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도 이제 MB 시즌 2 정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분을? 그런 거 좀 물어봐서 좀 알려주세요. 네,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뉴스마트는 대통령실에 못 들어갑니까? 네, 지금도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그 질의를 해서 언제쯤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못해요? 그거는 네 아마도 이번 정부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이번 나오고 정부라고 있습니다. 하면 앞으로 4년이 더 남았는데 4년 내내? 일단은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휴, 그러면 취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취재가- 지금 천공 취재했다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천공에 대한 의혹이 그 당시에 되게 많았는데 그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그 의혹을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언론이 대통령실 출입을 못합니다. 잘못을 한 개도 한 게 없어요. 대통령실 출입을 못하게 막는 이런 탄압되고 이렇게 무도한 이러한 대통령실의 행위, 이것을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왜 아무도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게 틀리다는 것을 확인을 못하는지 그냥 법적으로 하세요. 법원에다가 네. 출입 할 수 있게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기자에 대한 네. 뭐 무슨 조사한다고 하면서 아 네. 그거를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 새로 바뀐 사람에 대한 출입을 허락해달라고 그런 소송이라도 하십시오. 가처분이라도 좀 하거나. 왜 이렇게 회사는 가만히 있습니까? 곱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회사 경영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한 소리 먹었잖아요, 여러분.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고 차관급 추가 인사도 있었죠. 네, 어제 차관급 추가 인사도 단행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현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내부 승진했고 신임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통계청장에는 이영일 기재부 차관보가 내정됐습니다. 조달청장은 기재부의 김윤상 재정관리관이 맡게 됐습니다. 네, 새롭게 차관급 추가 인사된 분들 기뻐하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이 자리에 내가 올라갔다 해서 기뻐할 것만은 아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제자리에서 자기를 묵묵히 잘 해달라 이런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진혜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